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우리는 종이를 꼽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이 종이가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역사 기록부터 잘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과학톡은 세상을 살리는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진 기술은 사실은 진단을 좀 더 민감도를 높인 것이고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종이의 발명을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예, 종이는 그 인류가 발명한 4대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죠. 잘 알다시피 화약이라든가 나침반, 인쇄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종이입니다. 종이는 사실은 이제 1900년 전에 중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록물에 대한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 동물의 뼈라든가 그다음에 거북이 등 그런 걸 이용한 이제 갑골문을 썼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연결시킨 이제 죽간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기다 기록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록물이 워낙 방대하고 보관하는 게 이제 불편해서 최윤이라는 그분이 궁중의 물품 관리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기록물을 이 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종이의 재료는 대마라든가 삼 그리고 모피를 이용해서 바로 오늘날 같은 그런 인류 그 기록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금 최 박사께서 이제 인류의 4대 발명 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문자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 인류 문명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종이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으로 인쇄가 되고 많이 전파가 되니까 거기에 우리의 문화라든지 또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전파가 돼서 굉장히 인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종이라는 그 형태도 있지만 저는 이 감각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온도 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외국 과학자들하고 이제 탐험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에서 온 과학자인데 사막에서 그 종이 노트에다가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랩에 가서 다 또 컴퓨터로 옮길 거 아니냐. 그럴 거면 그냥 그 디지털 기기로 편하게 기록을 하면 되지 왜 꼭 이걸 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디지털로 기록을 했는데 이 디지털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최첨단을 연구하는 이런 과학자들이지만 어찌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만져보고 이거를 수기로 기록하고 이거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좀 뭐 이런 좀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아마 그 탐험가들 그리고 과학자들 세계에서도 종이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정수연 학생은 어떠신가요? 저는 종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제가 예전에 배웠던 흥미로운 수학적 사실이 하나 떠올랐어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필기 용지와 각종 인쇄물의 치수는 국제 규격에 맞춘 거라고 해요. 그래서 A0부터 시작해서 A1, A2, A3, A4 그리고 뭐 B0부터 시작해서 B1, B2, B3 이런 모든 용지들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1대 루트 2인 백은비로 일정하다고 하는데요. 네, 가로와 세로 비율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반으로 잘랐을 때에도 똑같은 비율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처음 듣고 종이에도 이런 수학적 사실이 숨겨져 있구나 하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이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종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종이의 역사는 AD 105년 중국이죠. 후한 시대에 최륜이라는 이제 사람이 궁중의 그 물품 관리사인데 거기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이제 우리나라로도 전파가 되는데
정확한 그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4세기 말쯤에 불경과 함께 건너왔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이제 실크로드 따라가지고 그 중국의 그 제지 기술이 이슬람 제국에 전파가 됐는데 그게 75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알렉산드리아에 900년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 종이 시작이 중국 네. 그러니까 AD 한 105년 그랬으니까 네. 한 2000년 전.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예.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네, 네. 물론 종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종이 형태라고 기억들을 하고 네. 그건 한 50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파피루스가 처음으로 거기다 뭐 이제 기록을 하고 예.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 예, 기록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파피루스하고 지금 종이하고 근원적으로 좀 다른 건가요? 예, 파피루스는 이제 이집트 나일강 지역에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그 갈대인데 그게 이제 그 파피루스라는 이제 갈대로부터 이 식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엮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의 그 어원도 바로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온 말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 파피루스 그거는 이제 수량이 또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이제 수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편화가 안 됐는데 종이는 이제 이게 재료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파피루스의 그런 기록물을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사실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걸 배우잖아요. 네. 이 그렇죠. 색깔이 변하는 게 예.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예. 이건 어떤 원리에 따른 겁니까? 예, 리트머스는 그 이끼류에서 얻은 색소입니다. 여기에 수소 이온이 붙으면 그러면 이제 색깔이 빨간색을 띠게 되고요. 수소 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알칼리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파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그 리트머스 시험지기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이제 종이가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산염기, 산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찍어보면 색 변화로서 이게 산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실험실에 쓰이는 pH 종입니다. 지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 변화를 읽을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pH가 1부터 14까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pH 지시 종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할 때도 이런 비슷한 걸 사용하지 않나요? 네, 건강검진 할 때 많이 쓰이는 게 네. 주로 이제 소변 같은 거 많이 검사하죠. 소변도 우리가 소변 안에 여러 가지 그 생체 지시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면 그 간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요로관에 감염됐는지 그 감염성 미생물 감염됐는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당뇨라고 그러죠. 당이 이제 재흡수가 안 되고 이게 요로 나오게 되면 그게 당뇨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바로 이런 이 pH 미터처럼 이 요 스트립 칩이 있어요. 거기다 떨어뜨리면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게 이미 그 뇨 자가 진단 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것들은 어떤 용도인가요? 예, 종이를 이제 이용한 것은 바로 이게 가장 1세대 종이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세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약국에 가면 네. 임산부들 그 임신 진단 이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열어 보시면 아까 이제 소변 칩을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변을 떨어뜨리면은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산부 소변에 임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게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미 요 보시면은 여기에 그 호르몬에 대한 항체로 이미 다 고정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 항체가 이제 반응을 하면 바로 색을 띌 수가 있고 그 색으로부터 임신 여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2세대 종이 칩이 되겠습니다. 아이프가 첫 애를 가졌을 때 이 예. 키트를 이제 딱 보여주면서 네. 아무래도 뭐 아빠가 된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감동받던 기억이 있는데 예. 이게 100% 확실한 건가요, 박사님? 예, 지금 이거 시중에 나온 거는 이거는 이제 거의 99.9% 이상 다 확인이 다 된 인증받은 그 제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염성 미생물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한 그런 키트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올 봄에 그 에딘버러 과학 페스티벌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그 법의학자들이 딱 무대에 나와서 이 사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부패되고 소멸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사진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별로 그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와서 단계별로 이렇게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냄새로 맡게 해주면서 경험을 시키는 걸 제가 처음을 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로 되는 예. 건가요, 박사님?
냄새는 아니고 그것도 요 임신 진단 키트처럼 항체를 이용한 겁니다. 그 게이트H라고 하는 그 효소의 항체를 이용해서 바로 이 지시 색깔로 이제 나타내고 색깔의 그 강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가지고 이게 사망한 지 한 몇 시간 지났겠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렇게 뭐 사찰 이런 뭐 좀 유기체 말고 암석이나 광물 같은 거에 연대 측정을 할 때 장비가 필요하니까 예. 이렇게 종이 진단 키트로 현장에서 예. 혹시 암석이나 이런 광물에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능할까요? 연대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수온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환경에 우리가 이제 많은 그 환경 오염 물질 중에 수온도 우리가 옛날에 왜 일본에서 구마모토 그 그렇죠. 지역에서 네. 일어났던 미나마타라는 병이 네. 바로 수온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수온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은 측정 종이칩과 노로바이러스 종이칩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수온 측정할 수 있는 이 종이칩하고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측정할 수 있는 이 기술이 3세대에 해당됩니다. 이 3세대는 이제 미세 유체 분석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다 이제 1차원적인 그 유체 흐름으로부터 뭐 항체를 이용해가지고 면역 진단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DNA나 RNA로부터 분자 진단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원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차원, 3차원으로 유체를 경로를 디자인하면 우리가 이제 그 전혀 다른 형태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수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직은 이제 수은에 대해서 많이 이런 경각심이 덜한데 지금도 아마 그 형산강 그쪽에서 가끔 이제 그 수은에 대한 이제 오염 여부가 보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저희 기술을 접목하면 적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2차원적으로 유체를 이제 흘려서 요 안에 들어있는 수은의 양을 이 금나노 입자하고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 이 수은의 그 허용 한계치가 1ppb입니다. 1ppb면 10억분의 1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의 한계고요. 음식 중에 포함된 거는 1ppm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측정하려면 좀 더 이게 고감도 진단 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금나노 입자와 수은이 특이하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또 그게 일종의 그 효소같이 모사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다가 그 효소의 모사작용을 이용해서 기질을 떨어뜨리면 이 기질 물질이 색이 변합니다. 그 색 변화로 가지고 수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색 변화의 볼 수 정도 있는 갖고 본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WHO와 FDA에서 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 한계치를 저희가 맞출 수가 어떤 있습니다. 이제 한계치를 넘었냐 안 넘었냐의 네, 색 변화로 보는 거고 네, 사실 이제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하는 예, 데니까 예. 그것이 이제 진짜 정확한가 안 한 거는 시료를 갖다가 네. 이제 분석 정확 장치를 갖고서 해야 되는데 저걸로 1차 이제 이거 이상하다 안 하다 하는 네, 거를 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굉장히 아주 그렇죠. 좋은 것 네. 같아요. 간단하게. 대략적인 이제 스크린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장점은 요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면 이 농도를 갖다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에다가 보내면 이 오염의 그 지역과 그런 정보가 전달이 돼서 확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빠르게. 예.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 칩도 이런 식으로 검증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 노로바이러스는 저희가 이제 요 미세 유체의 3차원 유체 형태로 설계가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 종이칩은 이게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임신 진단 칩 형태로 그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진단하는 방식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면 감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이 없으면 임신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충분한 양이 이 물질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로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입자 하나 가지고도 인체 감염되면은 장에서 약 10억 배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식에 물이라든가 또는 엽경 채소 안에 이게 들어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존의 키트 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농축을 해야 되고 농축된 노로바이러스를 더 정확히 알아내려면 고감도 칩을 써야 됩니다.
저희 칩의 방식은 이렇게 3차원 방식으로 해서 시료를 떨어뜨리고 여기다 이제 버퍼 용액에다가 특수한 이제 그 시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립을 시키면 이 안에서 3차원 유체를 거쳐서 정확한 그 감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칩은 기존 칩보다 민감도가 약 100배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이 칩이 활용될 수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위협을 당하는 전염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방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노로바이러스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그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노로바이러스는 1968년도에 11월 달에 그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노워크라는 지역에서 이 브론슨 초등학교에서 집단 그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체를 이제 몰랐는데 1972년도에 전자현미경으로 그 노로바이러스의 그 실체가 이제 그 관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형태가 20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그 캡시드 단백질 안에 RNA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였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 식중독을 일으키고 또 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또 확산 속도가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초동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진 기술은 사실은 진단을 좀 더 민감도를 높인 것이고 초기에 이거를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막으려면 우리가 이미 먹고서 우리가 이미 그 감염돼 가지고 그 감염된 신고를 통해서 막는 것보다 사전에 식품이나 또 이런 음용수 안에 있는지를 먼저 농축해서 관찰하는 게 아마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 먹기 전에 이 식품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일반적인 상황인데 예. 사실 그 먹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제 그 음식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식당이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리를 하다 보면 예.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뭔가 그렇죠. 알긴 하지만 예. 주의는 하지만 예.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 생활 관점에서도 좀 이렇게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네, 키트나 진단법이 있을까요? 예, 예. 되게 정확한 걸 이제 지적하셨는데 이 또 노로바이러스가 이 집단 급식하는 장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군부대 식당이라든가 뭐 레스토랑 또 심지어는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 크루즈 한번 나가면 거기에 이제 모든 식자재를 싣고 나가는데 거기에 오염돼 있으면 이미 떠나가지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승객 중에 한 10% 이상이 감염되면 회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로바이러스를 이미 식품이 우리가 이제 그 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이걸 모니터링만 할 수 있다면 아마 이건 예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키트가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간편하게 예. 저비용으로 이렇게 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집단 급식에 지금 사실 그런 데서는 미리 사전에 좀 점검하면 굉장히 좋은데 예, 예. 그러면은 이게 뭐 노로바이러스가 처음에 아까 68년 얘기하셨나요? 예, 예. 어쨌든 벌써 이제 몇십 년 됐는데 우리 지금 KBSI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 관심을 갖고 예, 예.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로지 그 인간 장에서만 이게 증식이 됩니다. 이게 세포 배양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됐다고 하는 보고는 있지만 그 기술 가지고는 우리가 치료제라든가 그 예방 백신을 만들 정도 충분한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술은 좀 요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적인 그런 허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로바이러스는 이게 인간 그 분변 유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도 일상생활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하루에도 우리가 손이 입에 왔다 갔다 하는 게 30번이 넘어요. 그래서 손만 잘 닦아도 아마 이런 식중독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그 국민 보건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겨울철에 많이 유행하고 선진국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크루즈 얘기도 있고 뭐 레스토랑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제 아까 제가 RNA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통 우리가 병원성 그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그 뭐 에이즈 바이러스 등등 이런 것들은 워낙 전파력도 강하고 또 돌연변이가 잘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노로바이러스도 바로 변신이 잘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실제로 2012년도에 호주에서 한번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어요. 발견돼가지고 전 세계 확산됐는데 약 12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 변종 바이러스가 일본에서도 이게 감염돼가지고 노인분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감염돼서 사망한 예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선진국에서 이걸 예방을 하죠. 하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한다든가 또 아까 사전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지금 완성 단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런 형태로는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시중에 또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진단 칩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진단 칩의 민감도가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얘기를 들을수록 이 예. 노로바이러스 진단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이걸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예. 그 정부 출연연구소가 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술들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주변에서 좀 찾아보자 한 것 중에 한 대상이 바로 노로바이러스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형 바이러스고 아직도 그 시장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분석과학 기술과 또 좋은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선진국 대열에서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그 지난 2018년 2월 달에 끝나죠. 저희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도 사실은 그 준비 요원들이 개막식 하기 한 이틀 전에 집단 감염돼가지고 하마터면 우리나라 그 행사를 망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이 그 노로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이 총 집합돼갖고 다행히 잘 마무리돼서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연구원에서도 개발된 기술이 그 동계올림픽에 그 채택이 돼서 일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 감사장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원활한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게 예. 하는데 1등 공신이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진단 기술이 이제 인증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기술 나와 있지만 아직 세계 표준화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국내도 있지만 국외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FDA에서 그런 이제 승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저희 기술들도 준비해가지고 기업과 같이 대응을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기술이 좀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일반 국민의 네. 삶의 안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네. 대두되기 때문에 네. 그 분야가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아마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2차원적인 진단 키트는 있었는데 이제 3차원적인 걸 우리가 아마 최초로 하신 것 같으니까 예. 이게 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로 예. 세계의 표준이 되기를 예.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용한 진단칩을 만드는 박사님의 연구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팀 이름이 뭔가요? 생물재난연구팀입니다. 왜 생물재난연구팀이라고 예. 팀 이름을 지으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재난과학이라는 용어를 아직 이제 공식화된 용어는 아닌데 그 자블롱스키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99년도에 잠 못 드는 행성이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 이제 아마 지금 세계 기후 온난화라든가 또는 화석 연료 이런 것 때문에 뭐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미생물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재난 쪽을 한번 뒤다보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2014년도에 국내에서 이런 그 어떤 바이러스, 그 미생물의 그 재난성 미생물 거기에 관련된 이런 그 과학자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책을 한번 냈어요. 그게 재난 미생물이라는 책을 제가 만들어서 2014년도에 과학기술 교양 서적에 우수 도서로 한번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학회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여러 이런 그 재난성 그 미생물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도 듣고 어떤 기술을 이걸 만들면은 이게 이제 산업화라든가 또 국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 재난 말씀하셔서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들에 대한 재난이 이제 사실은 첫 번째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항상 겪는 겨울철이면 겪는 그렇죠. 조류독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농촌이나 이런 예. 데서 미리 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조류독감도 사실은 여러 그 분야, 여러 부처가 걸쳤기 때문에 공동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여러 기술들이 있지만 이거를 다 현장에 쓸 수 있는 거를 모으려면은 각자 이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연구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출연연구소라든가 다른 국공립 기관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진단 키트가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우주인들한테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박사님? 네, 그 인간 네. 분변 유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활용할지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그러고 인원이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네. 대량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미리 준비된 식사를 또 건조된. 하는 거라 조금 이제 다른 게 필요할지 모르죠. 네. 이런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라도 또 다른 걸 진단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탐험할 때도 좀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냥 설명 듣다 보니까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가 돼갖고 이제 몇 가지 사라졌고요. 그냥 일단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동굴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는데 동굴에 가면 그 동굴 안에도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리고 그 동굴 벽면에 있는 어떤 뭐 생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좀 진단 키트 개념으로 뭔가를 좀 키트를 만들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으면 또 이게 탐험의 영역도 좀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분야이긴 저도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종이칩은 아직은 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없고요. 아니 뭐 제가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2014년도인가 중국 바이두라는 회사에서 재밌는 걸 제품 하나 시제품을 소개했어요. 그게 바로 스마트 젓가락입니다. 그 젓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젓가락 끝에다가 그런 센서 기술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음식물 속에 신선도가 어떤지, 영양 성분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pH 같은 거 이건 다 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염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짜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 5g이 그 기준치인데 우리나라 아마 10g인가 더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분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스마트 젓가락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한다면 아마 좀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높은 그 염분이 많은 음식을 갖다 젓가락 댔을 때 아마 끝에 LED 등이 빨간 색깔에 탁 켜지면 놀래서 아마 좀 빼지 않을까. 경각심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생각. 먹지 말라고 네. 사운드로 그렇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운드 네. 좋고. 예. 오늘 한번 가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이 진단키트 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종이 진단에 대한 요 기술은 2009년도에 그 MIT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을 발표하는데 그때 바로 이 종이 진단 기술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종이가 뭐 다 아신 것처럼 재료가 손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항체라든가 또 뭐 DNA 유전자를 갖다가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진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미세 유체 측정 기술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전기화학 센서를 이제 이용을 해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재료가 그래핀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아주 고감도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이칩에다가 이용해 가지고 좀 현장에서 더 고감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어요. 뭐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아마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연구하시고 있는 이런 분야를 분석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야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분석과학의 분석은 한자어를 이제 풀이하면 나누어서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난 지가 한 500년 됐지요. 그래서 아마
그 갈릴레오가 이게 만원경을 발견해가지고 목성의 위성도 관찰했고, 그다음에 현미경이 또 발견돼가지고 우리가 전혀 못 보았던 미생물 세계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신세계를 알게 됐고 새로운 과학 현상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 도구가 발견을 이끄는 그런 그 원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분석과학은 물론 그런 장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발명품들, 또 인류의 또 이런 발명품들을 용도를 다르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분석과학은 이 장비 개발 플러스 분석과학인데, 이 분석과학은 이미 개발된 발명품의 재발견도 거기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과학이라는 게 측정이 뒷받침이 돼야 돼서 대개는 장비를 먼저 생각합니다. 첨단 장비, 고급 장비. 근데 이렇게 오늘 얘기한 우리 이제 진단 키트, 종이 진단 키트,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측정 장치인 셈이죠.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면은 아주 편리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화학하는 사람들은 분석화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분석화학이 굉장히 좀 단순 반복적인 게 많아요. 분석과학이 그러니까 그런 걸 총망라해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응용되는 이런 걸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젊은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예, 그 분석과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발견이죠.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재발견하는 차원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물론 종이도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드렸지만 화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약은 사실은 중국에서 개발됐고 아마 그 우리나라 최문선 그 과학자가 또 이렇게 신기전 같은 그런 이런 무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약이 사실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아마 신년 또 명절 때 폭죽놀이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유럽에서는 이거를 어떤 도구로 활용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도 만들고, 그래서 인류의 또 어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했지만 전쟁 물자로도 이 도구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구 열강 식민지 제국주의도 일어난 것도 이미 인간이 만들어내는 발명품을 어떻게 용도를 재발견했을까,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과학은 사실은 과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재밌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지, 사실은 뭐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용도를 미리 측정해 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아마 이런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화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 약간 분석과학 그런 쪽은 좀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좀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었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분석과학 쪽도 되게 흥미로운 분야인 것 같다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늘 탁자 위에 지금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종이학이 지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학은 사실 일본의 사다코의 종이학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다코는 1945년도 8월 9일 그 히로시마에 잘 알다시피 원자 폭탄이 떨어져 갖고 이 아이가 이 원자 폭탄의 그 방사능에 노출이 됐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12살 되던 해에 이 사다코가 백혈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곧 사망을 이제 선고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종이약을 1000마리를 접으면 자기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다코가 종이를 접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 물자가 귀하다 보니까 종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약 봉투라든가 또 뭐 이 선물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이 종이약을 접었는데 그 644마리를 접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과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다코의 그 1000마리 학을 다 같이 접어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종이 접기를 일본말로 오리가미라고 합니다. 예, 가미는 종이고 오리는 접다 이런 뜻인데, 이 종이 접기가 사실은 놀라운 과학적인 분석과학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 대장님 잘 아신 것처럼 그 나사에 우리 우주 만원경이라든가 그렇죠, 네. 또 그 무인 그 탐사선 보낼 때 제한된 부피 공간에 이걸 접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이접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랭 박사님이 그 분야의 그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사에서 이걸 어떻게 접으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 접기 같은 원리대로 이런 그 우주 탐사선이라든가 만원경을 이렇게 접으면 가장 부피가 덜 든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이 종이학은 우리 쉽게 다 볼 수가 있고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올리는데도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종이 접기 기술이 사실은 저희 3D 페이퍼 칩도 바로 종이 접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 종이 접기를 이용해서 유체 흐름을 어떻게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했는지 뭐 그렇게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손재주가 많은 한국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저 그냥 단순히 딱 종이학이구나, 종이 접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과학의 여러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 네,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네요. 예, 우리 그 접착제 3M 네, 예. 거기에서 잘 붙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포스트잇이라는 예. 잘 붙었다고 해서 잘 떨어지는 잘 안 붙는 거를 그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이런 것처럼 오늘 뭐 이 케이스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종이 진단 키트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게 많이 뭘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 활용성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시장이 커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 그 종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만 봤는데 이렇게 진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또 다른 이렇게 도구로 쓰인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탐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탐험 현장에서 이렇게 불편함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그 종이 키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건 없을까 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분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